쿠키처럼 하다 보면 누구나 가능한 취미로 물리학하기 현대물리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들어오셨던 분들도 이제 계실 거고, 이번에 새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올해부터 2021년부터 여러분이랑 같이 기획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프로젝트는 원래 과학이 수학이라는 도구로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아무리 비유랑 설명을 통해서 그걸 전달하려고 한다고 해도 본질이랑 좀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채널을 통해서 취미지만 과학을 수학으로 해보고 싶은 니즈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현대 물리학, 20세기 이후의 물리학을 말하죠. 그 현대 물리학을 수학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라이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 뵐 예정이에요. 한 가지 일단 공지사항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 라이브 방송을 쉽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포커스로 둔 상태에서 지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좀 아니라고 좀 건방진 생각이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학으로 과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수업 모델을 짜면서 이거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온라인 게임을 도전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게임의 내용이 공략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게임이 재미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할 이 현대 물리학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난관을 하나하나 도구를 이용해서 극복하고 이거를 이겨내는, 그거를 우리가 차라리 목표로 잡고 하나하나 스킬을 터득해서 연습한 다음에 이걸 극복해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게임을 하듯이 취미활동으로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제가 제대로 된 설명을, 그리고 체계적인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것부터 전제로 하고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는 여러분 수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랑 저랑 과학을 좀 더 수학적으로 다루는 거,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테스트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뭐 이걸 꼭 외워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되게 괴롭다라는 생각이 들면 잠깐 멈추고 쉬었다 와도 되고요. 이거 하는데 난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포기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게 뭔가 내가 나의 성취욕을 돋우고 내가 한번 이거를 도전해 봐야겠다 수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차근차근 제가 어차피 오늘 영상도 포함해서 매 라이브 영상을 편집해서 달락달락 편집을 한 다음에 올릴 테니까 보면서 계속 도전해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성취감? 이런 거를 하나하나 그냥 느끼면서 왔으면 좋겠어요. 전혀 강요도 아니고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취미로 가볍게 즐기되, 그러나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성취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를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다룰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크게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요, 벡터예요. 이 벡터에서 이제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벡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벡터의 표기법.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벡터를 어떤 물리학을 가지고 벡터를 쓰는데요? 그래서 그 예시들,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얘기를 알아볼 건데, 2차원 공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3차원 공간에 대해서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간단해요. 2차원에 대해서 알았다면 3차원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벡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벡터라는 게 뭐냐면요, 사전적으로 일단 정의를 하자면 어떤 관심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공이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공이, 내가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공을 그렸지만 이 종이 위에 그려진 공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 공에다가 화살표를 쫙 그려준 다음에 이 공의 속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종이 위에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쓴 화살표와 요 표기 방법, 요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관심 있는 대상이 있는데 요 대상에 어떤 양이 있어요. 특정한 양이 있는데 그 양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가지고 있는 양들이 있어요. 이 속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속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시속 몇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식으로 항상 크기를 얘기하잖아요. 그 크기랑 얘가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까지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도라는 말은. 벡터라는 게 어떤 관심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특정한 양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특정한 양을 표기할 때 크기랑 방향까지 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대상,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를 우리는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관심 있는 대상의 특정한 양을 방향과 함께 표기할 때 이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이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벡터의 표기법을 알려드릴게요. 벡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벡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살표처럼 생겼어요. 여기 이제 화살표 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벡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벡터에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 있죠. 여기를 우리가 작용점이라고 불러요. 벡터가 시작하는 점이라고 해서 작용점이라고 불러요. 요런 벡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벡터가 이런 식으로 길이가 다른 벡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비교하면 지금 이 벡터는 이 벡터보다 길이가 작죠. 길이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벡터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길이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거는 크기예요. 벡터의 크기. 아니 그거 뭐하러 크기 우리가 비교해야 돼요? 비교를 하는 경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한 벡터랑 다른 벡터랑 뭐 예를 들어서 합을 한다거나 혹은 뺀다거나 뭐 이럴 때 이 크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벡터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벡터는 뭐가 있냐면 방향이 있죠. 어디로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이 벡터 값이 달라요. 이 벡터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1이랑 요 1이랑 이 1이랑 요 1이랑 다 달라요. 벡터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냐에 따라서 이 벡터는 전부 다 다른 벡터가 돼요. 그래서 벡터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같은 크기라도 엄청나게 많겠죠. 공간상에서 어디를 지시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크기가 달라지니까 작용점, 크기, 방향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벡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벡터 말고 벡터가 아닌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벡터인 것들을 좀 알아볼게요. 물리에서 대표적으로 벡터인 것들, 이런 것들 뭐가 있냐면 변위라는 게 있어요. 이 변위라는 거는 위치의 변화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B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간다든지 쓱 비틀어서 이렇게 간다든지 슈악 해서 이렇게 탁 간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A랑 B 사이에 변한 위치, 그러니까 내가 A부터 B까지 갔어요. 그럼 B에서 딱 생각할 거예요. 나의 변한 위치는 A부터 어디까지 변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A로부터 B까지의 변한 위치니까 그냥 최단 거리, 가장 B까지로 향하는 짧은 뭔가 가상의 선. 그런데 이 가상의 선은 말이죠, 얘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내가 B까지 움직였으면 A로부터 B까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크기도 있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만큼의 크기, 그리고 방향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변위라고 하고, 당연히 변위는 그렇기 때문에 벡터입니다. 속도라는 물리량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속도라고 하는 거는 아주 대표적인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는 순간 어느 한 순간의 속도를 우리가 딱 본다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순간이니까 얘는 당연히 여러분이 볼 땐 정지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려면 아래쪽 화살표에다가 얼마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도라는 건 반드시 크기랑 방향이 동시에 기술돼야 하는 물리량이에요. 공이 하나가 있는데 공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4m/s의 속도로. 그렇다면 떨어지고 있는 만큼 4m/s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해 줄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속도도 역시나 벡터예요. 운동량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량. 여러분 운동량 들어보셨어요? 운동량이라는 거는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려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 성질에 따라서 이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얼만큼의 기세로 운동을 하는지를 나타낸 양이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관성의 크기도 운동량의 크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운동량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운동량을 우리가 P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으로 계산이 돼요. 운동량은 질량에 속도를 곱한 값. 왜냐? 관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가도 관성이 크면 운동량이 큰 거예요. 왜냐면 기세가 커지니까. 질량이 크니까 그만큼 관성도 크니까 계속 그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질량이 작으면 이 운동의 기세가 작겠죠. 이 기세를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그래요. 운동의 기세.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운동의 기세라고 그랬는데 이 속도. 여기 지금 속도가 있잖아요. 속도가 들어가 있는 물리량이에요. 속도가 들어가 있어. 당연히 운동량도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에 대한 기세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운동량도 크기랑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량이에요. 당연해요. 또 뭐도 있냐면 힘. 힘. 네, force라고 하죠. force의 힘이에요. F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M 곱하기 A.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요거는 우리가 이따 좀 다시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일단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A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속도를 알고 있는데 이 가속도는 대상의 속도가 얼만큼 빨라지는지 혹은 얼만큼 느려지는지를 나타내는 양이에요. 속도가 얼만큼 빨라지는지 혹은 얼만큼 느려지는지를 나타내는 양. 그렇기 때문에 얘도 크기랑 방향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가속도를 만들어주는 물리량인 힘도 크기랑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런 친구들, 또 뭐 더 있겠지만 요런 친구들 반드시 크기랑 방향을 동시에 표현해 줘야 되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방향이 필요 없는 물리량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리량들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벡터가 아닌 그런 물리량이 뭘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질량, 여러분. 내 관성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의 방향이 있나요? 내가 60kg 중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내 몸의 질량인 60kg이 뭐 방향이 있어요? 나는 위쪽으로 60kg이야. 혹은 앞으로 60kg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방향이 없어요. 크기만 있어요.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어요. M으로 표기하죠. 우리가 질량, mass 해가지고. 마찬가지. 항상 같이 나오는 거. 뭐가 있냐면 밀도. 밀도는 우리 밀도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쓰냐면 부피, 볼륨이에요. 볼륨. 우리 음악의 볼륨 높인다 낮춘다 할 때 그 볼륨이 부피예요. 부피. 음악의 이 부피를 막 키우면은 음악이 커지고 부피를 막 이렇게 작게 하면은 음악이 작아지고 뭐 이런 거예요. 부피 안에 관성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냐. 요거를 우리가 밀도라고 부르는데 부피, 여러분 부피. 여러분 부피라는 게 벡터예요? 부피가 방향이 있어요? 부피가 막 크기가 있어요? 부피는 당연히 크기는 있죠. 부피가 나는 위로 뭐 한 10제곱미터야.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 질량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도 역시나 크기만 있어요. 밀도, 질량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어요. 온도 방향 있어요? 없죠. 온도도 역시 크기만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라고 불러요. 스칼라. SCALAR. 자, 그럼 우리가 벡터랑 스칼라랑은 차이를 알겠죠, 이제.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크기랑 방향을 동시에 가지는 거고,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고 방향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지금 질문에 어떤 게 있냐면 온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온도는 그럼 방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에르빈 세호님이 저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온도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그 기준점이 절대 0도보다 높은 지점에 기준점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의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반대쪽 방향에 온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도라고 하는 건 절대 0도를 기준으로 항상 우리가 물리학적으로는 기술해야 돼요. 켈빈 이후의 과학에서는 절대 0도라는 걸 우리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 0도보다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0도보다 낮은 온도는 없어요. 0켈빈보다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는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라고 하는 건 항상 양의 값만 가지고 있어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값. 그래서 온도도 스칼라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벡터 값 대표적인 것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벡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될지 벡터의 표현을 한번 배워봅시다.